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윤진아 기자입니다. 고도로 발전한 과학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 장면이 양자역학이 구현한 세계에서 벌어질 것 같습니다. 양자 기술이 AI에 이어서 미래의 모습을 결정적으로 바꿀 키워드인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투자자들을 비롯해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적 본능도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고 막 마음이 가는데 이거 뭘 알아야 투자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라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엑소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 오늘 그 신비한 세계에 한번 기초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입니다. 네, 일단 최근의 뉴스부터 우리 시작을 해볼까 해요. 젠슨 황에 이어서 저커버그까지 무슨 양자 컴퓨터에 억하심장이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 60 몇 %까지 주가가 확 뛰었었거든요, 양자컴이. 네. 그런데 그거 되려면 상용화 되려면 한 20년은 있어야 돼라고 말하면서 훅 꺾였어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가상화폐 투자자도 아니고 그리고 양자 컴퓨터 투자자도 아닌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어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군요. 그쵸. 그렇게 볼 수 기술만 있겠죠. 가지고. 네. 네. 기술만 보고 봤을 때 이게 한쪽에서는 견제를 하려고 하는 오. 거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실제 기술적인 이런 한계성이 아직은 많다라고 그런 의견에서 이런 CEO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네. 실제로 지금 주장하는 젠슨 황이나 아니면은 이 메타의 CEO 저커버그 같은 경우는 이 양자 컴퓨터 기술과 관련된 기업은 아니거든요. 음흠. 그래서 이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반도체. 이제 반도체, 그래픽 기술 이런 게 양자 컴퓨터에 시선이 쏠리면은 결국 집중도가 양자 컴퓨터로 쏠리고 결국 집중도가 쏠린다는 거는 투자가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거는 제로섬 게임인데 음. 우리가 돈을 뺏기면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양자 컴퓨터는 아직까지는 연구시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상용화가 되려면은 한참 멀었다. 음. 이렇게 이런 입장으로 아마 CEO가 얘기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근데 음. 여기서도 지금 마크 저커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에서 양자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지만 진정한 실용적인 패러다임이 되기까지 아직 꽤 멀리 있다. 음. 그러니까 저는 이 앞부분 내용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가는 네, 아니지만 자기도 인정을 했거든요. 내가 음. 양자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직은 멀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 현업에 종사하시는 양자 컴퓨터 관련 이런 전공자분들도 구체적으로 언제 될지 이런 것들도 단언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계속 발전되고 있다는 걸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런 전공자가 아닌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파급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그런 CEO급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약간 그 발언이 좀 과했다? 과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누구 말이 맞냐에 대해서 이제 엑소쌤의 의견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 양자 컴퓨터라는 거를 또 좀 좁혀가지고 양자 역학과 관련한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현재 이제 집중되는 건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쵸. 양자 컴퓨터에 좀 좁혀가지고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엄청 빠르고 좋은 것 같다. 네. 그리고 AI나 반도체와는 다른 차원의 어떤 기술이다.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네네. 그리고 미래의 기술로서 어떻게 보면 경합하는 기술일 수도 있겠다. 그쵸. 여기까지도 알겠어요. 네. 뭔데요? 우리가 테니스 공을 벽에 던진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당연히 벽에 맞고 다시 돌아오겠죠, 테니스 공이. 근데 이 공의 스케일을 조금씩 줄여서 이 탱탱볼이나 구슬 크기, 심지어 이제 쌀알 같은 걸 벽에 던져도 결국 벽에 맞고 튕겨져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계속 작게 쪼개서 던지다 보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을 구성하는 원자라는 작은 알갱이가 나오거든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원자 레벨 안에 있는 이 원자보다 더 작은 양성자, 전자 같은 것들이 모여서 원자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작은 알갱이까지 가면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음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녀석들이 사실 이제 레고 블록 같은 작은 입자들인데 이런 녀석들을 벽에 던지면 정말 신기하게도 이런 녀석들이 모여서 테니스 공이 되고 탱탱볼이 되고 쌀알이 되고 우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는 입자들인데 이런 작은 레벨을 벽에 던지면 벽에 맞고 튕겨져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벽을 그냥 통과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네.
되게 신기하죠. 네. 이게 지금 양자역학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현상이고요. 네. 마치 이게 해리포터의 9와 4분의 3 승강장처럼 음흠. 벽을 그냥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양자 터널링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네. 실제 이제 삼성이나 이런 반도체 공정에서 이 양자 터널링 효과 때문에 애를 많이 먹어요. 이 전자가 이렇게 특정 회로를 따라 흘러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이 가능한데 그렇죠. 그 벽 사이를 이렇게 에너지 장벽을 딱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벽을 뚫고 가버리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통제가 안 어떤 되는 수준의 작은 입자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왜 그럴까 그러면 이 작은 알갱이들이 왜 그러면 벽을 뚫을까 음흠.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죠. 궁금하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성하는 작은 입자들인데 우리를 구성하는 것들 이런 테니스 공이나 탱탱볼은 절대로 벽을 뚫지 않는데 아니 뭐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든지 네. 그러면 그거에 따르면 어느 순간 나의 일부는 그럼 사라질 수도 있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드는데요. 그렇죠. 네. 우리를 구성하는 작은 알갱이들은 벽을 통과하는데 그것들이 모이는 우리는 절대 벽을 통과할 수 없다. 네. 그리고 당연히 통과할 수 없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쉽게 비유를 들자면 제가 방에서 소리를 지르면 네. 벽이 가로막고 있어도 반대편 방에서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네. 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벽이 여러 개의 방이 있고 막고 있어도 거실에 와이파이 설치하면은 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여러 방에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네. 이 인터넷을 할 수 있잖아요. 결국 제가 말씀드린 목소리나 아니면 와이파이 이런 것들은 파동이에요. 어허, 파동. 파동. 중요한 개념이군요. 네. 그러면 파동은 벽을 통과하죠. 통과할 수 있다. 네. 근데 우리 같은 입자 알갱이들은 벽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없죠. 네. 근데 작은 알갱이들은 아까 벽을 통과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얘는 입자로 계속 존재하는 걸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파동처럼 행동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양자라는 것은 일종의 파동 형태다. 파동 형태로 존재할 때 양자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렇죠. 파동 형태로 존재할 확률이 높은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양자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확률로 존재할 수 있는 거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걔가 확률로서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 파동이란 게 뭐냐면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이 비유도 고전역학적인 파동이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양자역학적인 파동이랑은 그렇게 다르긴 어렵게 하지만.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어떤 그 수준 혹시 그 세계관, 네. 그 과학적 세계관에서는 세계관에 근거한 설명이셨다는 그쵸, 거죠. 그쵸, 그쵸. 이해하기 쉽게. 네. 그래서 좀 더 정리를 하자면 네. 우리가 공을 던지면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 목소리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듣고 또 와이파이는 동시에 여러 사람이 쓸 수 있잖아요. 네. 즉 이 파동 상태라는 건 동시에 여러 곳에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중첩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예, 중첩 데이터. 중첩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목소리가 여기 있는 그 마이크 진행자분, 앞에도 갈 네, 수도 있고. 진행자분도 들을 수 있고 여기 카메라 감독도 들을 수 있고 동시에 들을 수 있는 거죠. 동시에. 네. 그러면 이런 중첩이라는 이런 특성을 잘 활용해서 만든 게 양자 컴퓨터예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을 수 있는 네. 그리고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그것을 보려고 시도했을 때 시점에만 알 수 있는 그죠. 건가요? 그 점에서 딱 관측했던 그 시점에서만 입자로 나타난다고 표현합니다. 지금 잠깐 슈레딩거의 고양이 지금 떴는데 네. 이걸로 되게 많은 설명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이제 슈레딩거가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면서 그걸 비꼬기 위해서 이런 사고 실험을 한 건데 이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굉장히 이런 양자역학의 현상 모든 입자는 파동성을 띌 수 있다. 고양이조차도 죽은 상태랑 살아있는 상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이걸 중첩이라 하거든요. 그게 뭔 말이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뚜껑을 여는 그 순간에만 고양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주의 감각에서는 우주의 기준의 감각에서는 네. 그 고양이는 존재하기도 하고 안 존재하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양자 컴퓨터의 감각이라는 거는 네. 그 뭐랄까 분신술 같으면서 네. 존재하기도 하고 안 존재하기도 하는 그 중첩의 개념을 체화한 어떤 물질 뭐 컴퓨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공을 던졌을 때 던지면 무조건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파동 상태가 됐다라는 거는 이제 동시에 여기 진행자분도 들을 수 있고 목소리를 다른 분도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공을 던졌을 때 동시에 하나를 던졌는데 100명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양자 컴퓨터도 이런 중첩 상태, 파동 상태를 잘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 고전 컴퓨터는 공을 던지는 거라서 한 사람이 하나씩 이렇게 공을 칠 수 있는 거라면 한 명이 100번 던질 때. 네. 음. 100번 던질 때 100명한테 하나씩 일일이 음. 줘야 돼요. 네. 근데 양자 컴퓨터는 한 번에 동시에 줄 수 있다는 거죠. 분신술 맞네. 그래서 분신술이 맞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슈레딩거의 고양이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 설명과 이렇게 겹쳐서 들어보면 여러분들 어떤 것인지 감이 살짝 그리고 완벽하게 이해할 생각을 버려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인간의 감각으로는 이제 지각할 수 없는 어떤 현상 같아서 그렇죠. 리처드 파인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에서 양자역학을 100% 이해한 사람은 없다. 이해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건 사기꾼이다. 아 그래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위로가 되네요. 네. 그 물리학자들도 양자역학을 제일 어려워한다고는 들었어요. 맞아요. 거기서 제가 위로받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해했다라기보다는 네. 아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만 이해해도 그게 충분히 어디냐? 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양자의 성질 그리고 그것을 활용한 컴퓨터의 존재가 무엇을 가능하게 할까요? 사실은 이게 양자 컴퓨터를 쉽게 비유를 드리자면 어디에 적용을 할 수 있는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 컴퓨터는 동시에 이제 중첩 상태로 있기 때문에 동시에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흠. 우리가 그 학창 시절에 뭔가 자물쇠 같은 거 걸어 놓으면은 사물함 같은 거 그 막 돌려 가지고 0000부터 9999까지 막 이렇게 자물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다음에 기존의 고전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을 하나씩 던지는 것처럼 0000부터 9999까지 다 해 봐야 돼요. 하나씩 일일이. 경우의 수를 다 맞춰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9999번을 시도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의 이제 암호 빌모더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그 암호가 9782다. 그러면 9782번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 컴퓨터는 중첩 상태로 즉 파동 상태로 있기 때문에 동시에 0000부터 9999까지 한 번에 같이 해보고 그중에서 풀리는 게 뭔지 어떤 숫자인지 알 수 있어요. 동시에. 네. 그 예전에 그 마블 영화에서 네.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아저씨 있잖아요. 닥터 스트레인지. 네. 그 아저씨가 내가 모든 가능성을 계산해 몇만 개의 가능성을 네, 계산해 맞아요. 봤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기는 거야를 네네.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이 했던 역할이 슈퍼컴퓨터의 그 경우의 수 따지기는요. 정확합니다. 네. 어. 그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첩 상태로 모든 우주를 본 어. 건데 양자역학이 현상도 이제 이런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이제 이런 다중우주 네. 그래서 다세계의 적이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네. 이제 여러 개의 우주가 있고 네. 그런 우주의 경우의 수를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가 본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파동으로서 중첩돼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AI나 지금 현존하는 반도체의 어떤 뭐 연산 방식은 말씀하셨던 한 번씩 던지되 100번을 겁나 빠르게 하나씩, 던지는 그렇죠. 네. 방식이라면 네. 양자 컴퓨터는 동시에 한다. 동시에 하는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AI가 발전해도 양자 컴퓨터를 따라갈 수는 없을 것이다까지 말할 수 있나요? 이 AI라기보다는 기존의 고전 컴퓨터가 아무리 발전해도 양자 컴퓨터를 따라갈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뭐 5년이든 30년이든 어쨌든 상용화가 됐을 때는 따라올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비트랑 큐빗의 개념이 떴는데요. 네. 그러니까 고전 컴퓨터가 그 0과 1의 방식으로 비트라는 방식으로 그런 계산을 한다면 우리 슈퍼컴퓨터라고 불리는 것도 좀 그렇네요. 이 세계의 신의 계산 네네. 같은 네. 그 양자 컴퓨터는 큐빗이라는 단위로 움직이던데요. 네. 근데 뭐 지금 고전 컴퓨터의 반도체의 발전도 걔를 얼마나 설계를 잘하느냐 막 쌓아가지고 얼마나 빠른 연산을 가능하게 하느냐 컴퓨팅 기술을 가지고 싸운다면 네. 큐빗이라는 애는 0과 1을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것도 중첩의 개념인가요? 그렇죠. 0과 1이 떨어져 있는데 큐빗은 하나다. 네. 결국 제가 말씀드린 비유랑 똑같은데 네. 그 결국 비트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슈퍼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를 네네. 제가 말씀드린 거고 고전 컴퓨터 중에서 이제 굉장히 CPU를 많이 넣고 막 업그레이드 시킨 게 슈퍼컴퓨터라고 보면 돼요. 근데 고전 컴퓨터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최소 단위 비트를 쓰는데 0 아니면 1이에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00은 뭐 예를 들어서 사과다. 그럼 01은 아니면 포도다. 네. 그럼 뭐 10은 뭐 바나나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양자 컴퓨터는 중첩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동시에 0이면서 1인 거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큐비트라 그러고요. 네. 그래서 비트는 0 아니면 1 둘 중 하나인데 큐비트는 이제 양자 비트라 그래서 퀀텀 비트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합쳐서 퀀텀 비트를 줄여서 큐비트라고 하는 거예요. 어허. 근데 그게 0이면서 동시에 1이 가능하다.
그거 참 어려워요. 아무리 어렵죠. 들어도. 그러면 쉽게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한 자리 비트로 뭔가 표현하려면 0 아니면 1이라고 해 봐요. 그럼 0이 짜장면, 1이 만약에 마라탕이에요. 음. 그러면 0 하나 표현했을 때 짜장면이 나오고 1 하나 표현했을 때 마라탕이 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럼 두 번 계산해야 되죠. 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동시에 0과 1을 중첩 상태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두 번 계산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마라탕이랑 그 짜장면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마라탕이랑 짜장면이 섞이진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제가 또 나중에 뭐 질문 드릴 오류와 관련한 이슈일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섞인다기보다는 한 번 연산으로 그 두 개가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단순히 하나의 비트에서는 뭐 두 개랑 하나 차이잖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점점 비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훨씬 양자 컴퓨터가 이제 컴퓨터가 기존의 고전 컴퓨터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연산이 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 빠르기와 관련해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열심히 지금 빅테크 트럼프가 취임한 다음에 또 이 양자 컴퓨터와 관련한 회사들의 주식이 엄청 올랐는데 네. 그 앞장서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글이랑 IBM 같은 게 있을 것 네. 같아요. 구글이 윌로우 칩이라는 걸 이제 지난해 말에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오류를 줄이는데 굉장히 이제 뭐 노력을 했다라고 설명이 되고 네. IBM 같은 것 양자 컴퓨터는 큐빗을 아까 말씀하신 그 0과 1로 합쳐진 비트랑 비슷한 그 알 수 없는 그 아이 네.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는데 노력하는 방식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구글 윌로우 칩이 나와서 우주보다도 긴 시간에 풀어야 할 일을 5분 만에 풀었다라는 그 카피가 굉장히 인상적이던데 네. 그게 105 큐빗이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지금 105 큐빗으로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도대체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어 상상력이 또 네. 사실은 결국에는 그런 게 이제 중첩 상태를 잘 유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아하. 중첩 상태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고전 컴퓨터는 공던지기라면은 음. 양자 컴퓨터는 이제 중첩 상태 이제 바꿔 말하면 이제 파동 상태를 많이 유지를 시켜야 동시에 와이파이 또는 제 목소리가 한 사람한테만 들리는 게 아니고 다 퍼져나가는 것처럼 음흠. 동시에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러면은 이런 작은 알갱이들 입자들이 파동이 되는지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네. 이 지금 막 100큐비트, 200큐비트가 왜 어려운지 네. 그리고 이걸 해낸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원자보다 작은 세계를 이제 미시세계라 그래요. 아주 작은 세계. 네. 그리고 우리 같은 큰 사람들, 큰 세계,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거시세계라 그래요. 근데 이 미시세계 작은 입자들은 너무 크기가 작아서 사실 누구랑 부딪힐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뚫고 가고 막 그러니까.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날아가면서 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생쥐 한 마리랑 엄청 덩치가 큰 사람이 명동 한복판을 걸어가면은 덩치가 큰 사람은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겠지만 작은 생쥐들은 그렇죠. 사실상 요리조리 잘 피해서 돌아다닐 수 있겠죠. 네네. 그것처럼 이 미시세계 예를 들어서 작은 뭐 전자 같은 거, 양성자 같은 작은 입자는 굉장히 잘 피해 다닌다는 거죠. 근데 코펜하겐 해석에 의하면은 이렇게 잘 피해 다니면 다시 말해서 누군가랑 안 부딪히면 예를 들어서 빛이랑 부딪히거나 공기랑 부딪히거나 그 누구랑도 안 부딪히면 즉 상호작용 안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파동 상태 동시에 여러 군데 여러 군데 존재할 수 존재할 있는 수 중첩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첩 상태. 그렇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양자 컴퓨터에서 큐비트 0과 1이 동시에 중첩 상태를 유지시켜 주려면 그 환경 자체가 당연히 작은 입자를 쓰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클수록 잘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전자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원자 같은 작은 입자를 쓰는 게 좋고 플러스로 얘가 그 누구랑도 상호작용 안 하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게 극저온이어야 되고. 맞아요. 온도가 떨어질수록 주변의 입자들이 운동을 안 하니까 부딪히지 않아요. 네. 상호작용 안 해요. 그러면은 얘가 파동으로 존재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네. 또 불도 다 꺼야 되겠죠. 빛이라는 비대든지. 광자도 예. 부딪히면 상호작용하니까 입자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또 이제 공기 또 빼야 되겠죠. 어. 그래서 아진공 상태, 진공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어.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까다로운데 네. 그 까다로운 상태에서 하나의 이 알갱이 그걸 이제 큐비트라고 하거든요. 예. 그거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거를 이제 하나가 아니고 하나씩 이제 병렬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큐비트가 하나, 둘, 셋, 넷 동시에 이제 그거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막 100개, 1000개까지 지금
해냈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네네. 그런 기업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는 어. 거죠. 그러면 그 조건을 만들기도 까다로운데 100개, 1000개가 만약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1000개 중에 1개라도 기능을 못하면 1000개가 다 같이 망가지는 그렇죠. 다 건가요?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유기적으로 맞아, 움직이는. 맞아. 이게 결과적으로 그런 뭐 큐비트가 혼자 연산하는 게 아니고 100개면은 동시에 100개들이 연산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얘네들끼리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걸 이제 음. 양자 얽힘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 우리가 외줄타기를 하는데 네. 혼자 이렇게 외줄타기 하는 것보다 네. 거기에 막 한 10명, 20명, 100명이 있어요. 어렵겠네요. 어렵죠. 근데 만약에 한 명이 이렇게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그럼 네. 이게 줄이 흔들리면서 다 넘어지는 거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의 상태가 어. 중첩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그게 단순히 한 명 서 있는 것보다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중첩 상태를 유지하는 게 힘들다. 근데 잘만 유지해 준다면은 동시에 계산할 수 있는 그 확률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 외줄에 많은 사람이 탈수록 할 수 있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능력은 네네. 좋아지는데 그렇죠, 대신 그렇죠. 외줄 타기에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그래서 어렵다. 그 그렇게 만들어진 되는 거군요. 환경이 결과적으로 극조온의 환경이고 그다음에 빛을 없애거나 또는 그 공기를 없애거나 그래서 양자 컴퓨터 자체는 되게 작아요. 손바닥만한데 양자칩은 근데 그런 환경을 유지해주는 그 장치가 엄청 커서 엄청 큰 대형 냉장고처럼 보여요 양자 컴퓨터가. 저는 그래서 IBM에서 맨날 그 양자 컴퓨터만 나오면 그 나오는 그림 네네. 있잖아요. 그 뭐 엄청 샹들리에 같이 그렇죠, 생긴 그렇죠, 그렇죠. 그게 다 컴퓨터인 줄 알았는데 네. 그 상황 그 조건을 유지하는 장치군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과자 이런 거 뭐 트러플 과자 이런 거 하면은 함량이 0.1%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양자 컴퓨터 하면 보이는 거는 거의 그렇구나. 99%가 그 중첩 상태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그런 저온 그 냉장고 장치라던가 네. 뭐 진공 진봉 챔버라든가 그런 게 다 있고 거기에 작동하는 칩 자체는 굉장히 작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이제 기술적인 어떤 작동 원리에 대해서는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단계까지는 왔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사실 뭐 최근에 이렇게 뭐 미디어 같은 데서 이슈가 되는 거는 이게 상용화.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벌어줄 것인가. 그래서 돈이 몰리는가. 또 이 정도 되니까 그 네. 정도 기술 수준이 됐으니까 이렇게 화제가 됐을 것 같습니다. 엑소쌤이 보기에는 어때요? 기술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초기 단계다. 혹은 아니면 이게 상용화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다. 사실 초기 단계라고 하기에는 다양한 그런 대기업에서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막 만년 걸릴 100만 년 걸릴 문제를 뭐 몇 분 만에 풀었다 이런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만든 걸 산 거잖아요. 그런 그죠, 그죠. 의미에서 네. 상용화된 거죠. 네. 대중화가 안 됐구나. 네. 대중화고 엄밀히 말하면 상용화도 아직 안 됐긴 했지만 그렇다고 초기 단계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네. 결국 이런 저런 것들에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고 있거든요. 네네. 뭐 근데 저는 이런 비유를 들고 싶어요. 양자 컴퓨터는 뭐 당연히 이제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특정 계산은 굉장히 빠르지만 이게 범용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치타는 사실 시속 117km로 달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치타가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아직은 볼 수 없잖아요. 사람은 그 정도 속도로는 못 달려도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반 고전 컴퓨터는 범용성 면에서 압도적으로 좋긴 해요. 네, 그렇다고 그거를 현 시점에서 이거를 비교를 끝낼 수는 없는 거죠. 양자 컴퓨터는 계속 지금 발전되고 있는 거고.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런 게 우리가 일반 가정용 컴퓨터로 쓸 수 있을 만큼 상용화된 것도 아니고. 집에서 암호 풀 일이 그렇게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길찾기 내비 정도에는 괜찮겠네요. 네, 근데 아직 그런 것까지 적용된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 이 기술이란 거는 우리가 산을 타는 것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계단식이에요, 계단식. 비약하는 구간이 있군요. 맞아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지금 단순히 계단 앞에 벽이 막혀 있어서 이 현실의 이 수준 정도로 모든 걸 치부해 버리면은 우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결국 어느 정도의 도약 시점이면 분명히 또 도약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도약이 어제보다 플러스 1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막 100, 1000으로 확 도약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게 모든 기술이 그랬어요. 인공지능도 절대 안 될 거라고 했지만 불과 2년 사이에 모든 세상을 바꿔놨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생물학에서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는 것도 절대 말도 안 된다라고 했지만 지금 유전자 가위 기술로 임상에 들어가지고 불치병이라고 생각됐던 병들이 지금 치료율이 90%가 넘었어요. 그런 것처럼 양자 컴퓨터 기술 자체도 몇 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비약적인 그 발전이 있을 연도가 분명히 있을 거고 뭐 소위 말하는 이제 퀀텀 점프라 그러죠. 근데 그게
뭐 양자 컴퓨터만 예외라고 저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그렇군요. 과학 기술이 그래왔고 양자 컴퓨터도 언젠가는 계단식으로 도약할 때가 있을 거고 그게 뭐 3년인지 5년인지 10년인지 30년인지는 우리가 속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누군가의 의견을 듣고 무조건 그걸 믿어서도 안 된다. 일종의 테마주처럼 사람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면에서는 테마주라는 게 맞을 수 있지만 네. 엑소쌤 얘기를 들어보면 발전 방향 그리고 비약적 발전이라는 건 정해진 거다라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는 수술인데 그 속도를 정하는 거는 사람들의 관심도랑 음. 누군가가 선제적으로 많이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기다린다고 이게 다가오는 건 아니다. 누군가는 해야 된다. 일론 머스크는 그런 가치관으로 화성에 결국 가지요. 스타쉽이란 걸 만들어서 성공했고 그 200톤이 넘는 그 사람 성인 남성 3,000명의 무게가 되는 그 1단부터가 다시 재활용에 성공하고 뭐 그다음에 아예 자동차 산업을 바꿔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당연히 이런 양자 컴퓨터 쪽 분야도 만약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관심도가 높아진다면 그 다가오는 상용화 시점이 원래라면 뭐 지금 지금 현재 기술이나 그런 발전 속도를 봤을 때 3년, 30년이라고 볼 수 있어도 5년, 10년, 3년 이렇게 당겨질 수도 있는 거죠. 특이점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특이점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원래 그 2045년에 이 싱귤러리티 특이점이 이제 모든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그런 인공지능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이 인공지능이 갑자기 모든 돈 일로 쏠리다 보니까 2045년이 아니고 불과 2년에서 3년 내로 모든 인류 집단 지성을 합친 것보다 더 지능이 높은 그런 지성체, 소위 말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지능이 이제 AGI라 그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을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기술이든 어떤 분야든 속단해서도 안 되고 그거는 우리의 얼만큼의 관심도랑 얼만큼의 투자 연구가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딱 지금 시점에서 놓고 보면은 그 파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러니까 간섭 없이 유지하는 중첩 상태를 중첩 상태를 네. 유지하는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기술 수준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네. 105 정도도 굉장히 뛰어난 뛰는 거죠. 기술이다. 네, 네. 여기까지 현재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고 그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양자 역학에 대해서 아리까리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는 것 같은 이 기분이다. 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네. 충분하다. 물리학자들도 분명히 제일 어려운 거라고 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함께 위안을 받으시면서 투자자분들은 투자를 한다면 어떤 기업이 어떤 기술을 어디까지 갖고 있느냐를 꼭 확인하시는데 지금 저희의 이런 내용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네. 2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길찾기라든지 암호 예를 네네. 들어주셨는데 네. 이게 정말로 쓰일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한데 사람들이 가장 또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나 비트코인 최근에 샀는데 이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 그리고 이거는 뭐 보안 같은 것도 국방이라는 것이랑도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2부에서 또 그 기술적 함의와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마저 나눠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